네,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가 열렸는데 해법을 놓고 여야 이견이 컸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서는 여야가 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주요 전국 이슈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교육위가 묵념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이제 나온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서희초 교사가 지난해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힘들다는 상황을 여러 차례 공식적인 루트로 요청을 했다. 이런 정황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인 그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학부모의 그런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이제 확인된 내용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서 이런 민원들과 관련된 그 상담을 학교한테 요청해서 했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형식적으로 그냥 그쳤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지난 24일 날 그 이제 공개된 일기장, 그 유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된 유족의 일기장에 그 공인의 일기장을 보면 그 민원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그 담겨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그 교사 단체에서 교원 단체에서 확인한 그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가중한 행정 업무하고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가장 힘들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2010년도에 교권보호위원회도 만들어졌고 했는데도 사실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교권보호조례도 지금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은 그 교육 공동체의 복원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복원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여야 간의 정쟁화 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들이 전부 다 보호되는 쪽으로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이 교사의 유가족 측에서는 초반에 경찰이 개인 신상 문제로 다소 몰아간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도 냈고요.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 나왔지만 상담 요청 내용을 보면 이른바 뭐 연필 사건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교사가 중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개인 번호로까지 연락이 와서 상당히 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네.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피해 학생이 있고 가해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연필로 이마를 그어서 그것이 이제 학부모들의 싸움으로 됐고, 그 책임을 양측에서 이제 서고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그 교사께 미루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당한 생활 지도가 지금 인정이 되지 않는 것, 예.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봐도 제재를 할 수가 없대요. 제재를 하면 바로 또 교사의 갑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인 그 수업 지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학생 인권 조례로 연결을 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물론 이제 학생들의 권리, 인권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좀 더 분명하게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뉴욕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의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인권 쪽에 너무 방점을 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사실상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뭐 이해찬 전 국무총리 때부터, 그분이 이제 교육부 장관 할 때부터 전교조가 교육 현장에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인권, 좋게 말하면 이제 학생들의 인권인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양분화되고 교권도 양분화되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그 지난해 사교육비가 26조 원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교육으로 위주로 가고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교권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교육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도 단순히 학생 인권 조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지 한 20년은 됐다. 이제야 이것을 좀 손을 본다는 것이 사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여야가 교권을 이제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 인권 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돼 버린 게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 조례에다가 원인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 네,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단초가 됐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정부 여당에서 항상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좀 희소시키기 위해서 그 사안을 본질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자꾸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게 예. 이제 습관화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킬러 문항 문제도 그렇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그 국민의힘하고 정부에서의 의도는 이것이 마치 뭐 진보교육감이라든지 정교조 등에서 뭐 학생 인권 조례를 주도해서 만들었다. 근데 학생 인권 조례가 너무 그 학생들의 인권만 강화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침해된 그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것인데 예. 실제로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과 교사의 교권 강화와 관련된 건 전혀 사실 관련성이 없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김행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이게 원래 2010년도에 차별과 폭력에서 벗어날 권리라고 그래서 뭐 학생들의 체벌이라든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뭐 금지한다든지 예. 또는 용모라든지 두발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7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에서 그 교권 침해가 많다라는 그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인권 조례가 없는 곳에서 그런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많은 곳도 더 많다라는 게 지금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인권 조례 안에 좀 학생들의 뭐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성을 좀 강화하는 조항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죠. 우리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 본질이 이렇게 아니다. 가는 것은 예.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예.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서 기인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는 인권 조례대로 두고 예. 보완을 하더라도 교권 그 보호 조례를 시급히 이제 그 제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주 교육부 장관이 MB 정부 때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할 때 그거를 제정했는데 그것을 없애는데 앞장서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에다가 교권 보호 조례의 개정을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 측면을 들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내용들하고 또 맞지 않는 측면도 많이 있다. 이 말씀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예.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예.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은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냐? 대학을 가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육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킬링 문항이 여기서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킬링 문항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그 학원 선생이 더 자기한테 중요한 거예요. 학교 수업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교재 바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예. 학교에서는 자고 핸드폰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 갑질 학부모들, 내 자식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갑질 학부모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부모들도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총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서울대학부터 바꾸겠다. 이 본고사만 보는 것이 그야말로 불공정이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부자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강남에서 20% 서울을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예. 학생들이 몰리면 공교육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유홍님 서울대 총장께서도 이제 지방 학생들을 더 예. 다양하게 뽑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큼은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예. 얘기니까 정말 여야가 싸우지 말고 예.
정말 학생 인권 조례에서도 고칠 부분은 고치고 좀 고칠 또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책임 부분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예. 지금 갑질들을 하고 특히 아까 그 차별이라는 문항이 문제예요. 이 차별 안에 아무것도 교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핸드폰 하는데 왜 나만 야단쳐요? 이러면 차별이 되거든요. 예. 네. 두 분께 이거 공통 질문으로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권 향상의 그 개선책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작성을 하자, 교권 침해 사례가 있을 때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교권 보호 법안이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예.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쟁점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주요한 법안 중에 그러니까 법안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에요. 그것은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 행위한 학생에 대해서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원 공동체 의 복원을 지금 시키는 것인데 만약 이걸 생활기록부에다 기록하게 되면 입시 자료로 쓰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사와 또 학부모 간의 소송전이 남발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좀 또 다른 그 공동체 복원을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어떤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어떻게 네,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그 선생님의 생활기록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입시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이거 입시 때 이거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도 이거 쓰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교육을 다시 살리고 말씀드렸듯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공교육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교권도 제대로 세우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교육에 내몰리니까 이 기본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두 분의 말씀만 종합해보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교육 정상화에는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하는 바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해법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슈 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에 지명되면서 민주당이 반발을 넘어 격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분은 국민의 60% 그리고 언론의 8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는 저희가 뭐 지금 정확한 일자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자협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MB 정부 시절에 실제로 이분이 그 언론을 탄압한 그런 내용들, 의혹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그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우리 원래 그 적격성 여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인수위원회 고문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방통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취지는 방통위의 그 공정성과 독립성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대협력 특보를 맡고 계세요.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있고 또 자식의 학폭 관련된 의혹도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또 그 아내의 인사청탁 받고 뭐 뇌물 받았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그리고 이분이 또 구구 유튜버에 출연해가지고 뭐 지상파 보지 마라 이렇게 발언했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그걸 이끌 분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여야에서는 지금 여당에서는 방송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을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뻔합니다. 언론을 푸들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언론들은 가차없이 내리치고 나의 정책과 나의 말에 대해서 잘 실어주는 언론들은 전용기도 태워주고 따로 대통령실로 부르고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이동간의 학폭 문제, 인사청탁 문제, 언론 사찰 문제 하나하나 다 파헤쳐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방송 장악의 천병이라고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할 적임자이기에 후보자로 지명됐고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여야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 김 전 대변인이 조금 전에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계속됐던 인물 아니냐.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조금 생각하십니까? 전에 고민정 의원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저분은 참 뻔뻔스럽다. 왜냐하면 저분이 문재인 대통령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언론 장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았습니다. 1000명을 조사했죠. 200명을 구속했습니다. 국정원에 예를 들자면 각 부처에 전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문체부에도 만들었죠.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예. KBS에서 적폐청산 TF팀 만들기 직전에 그 민주당에서 그 당원 연수 교육할 적에 그 이런 거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정기국회 앞두고 민주당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열린 우리당 워크숍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언제냐? 2017년 8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MBC의 김장겸 사장, KBS의 고대영 사장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났죠.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 난 이유가 바로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어떻게 했냐? 진실과 미래위원회 만들어갔고요. KBS식 적폐청산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위원장이었던 그 정필모 위원장, 당시 예. 부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 또 잘하는 사람이 바로 고민정 대변인이에요. 예. 맥락은 이해하지만 네. 제가 질문드린 건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이동관 큰 특보가 평가 한 문제이기 거는요. 때문에요. 그런 예. 식의 적폐청산은 안 했습니다. 이분은 대변인을 했고요. 동아일보 기자 했고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처럼 TV조선 방송 그 점수 조작해서 TV조선 방송 허가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짓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하고 홍보수석 했죠. 그런데 증거 있습니까? 그것뿐이 없어요. 예. 그러면 언론 구체적으로 길들이기 얘기해 논란에 주셔야 대한 돼요. 증거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증거 얘기해 예. 주세요. 우리 어떤 얘기- 언론 길들이기 우리 김행 했는지. 의원도 그 언론 출신이신데 잘 아실 텐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모르겠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원 문건이 그건 분명하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정원 문건에 청와대 국정 홍보 수석 지시사항 이렇게 해갖고 그 언론이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 청와대에다 보고했던 것. 그 국정보 수석실에다 보고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문서로 좀 남아 있는데 본인은 그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언론사 내부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은 제기됐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됐다고는 지금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예. 문서가 작성된 것까지 인정이 하는데 본인은 그 문서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믿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고사 예. 제가 그거는 먼저 이동관 듣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 그 당시에 종편 승인의 문제라든지 KBS 사장의 경질이라든지 등등해서 그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과 관련된 다양한 그분의 그 한 행적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정말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언론인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의 거의 90%가 80~90%가 종편에 있는 분들의 74% 이상도 다 이렇게 공정한 그 방통위원장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다시 하고 있는 말씀드리지만 거죠. 저희가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수치한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 여론조사에 반박해 대해서 주시죠. 좀 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그 노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민주노총 언론이죠. MBC 같은 경우는 MBC를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울어졌는데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라면 당연히 이렇게 나왔을 뿐이 없죠. 왜냐하면 적폐청산한다고 KBS에서 26명의 적폐청산 기구 만들어갖고 엄청나게 많은 그 직원들을 홍위병식으로 완장차고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그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이동관 수석한테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정원 문건 사건은 단 한 군데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되어 있지만 본인은 본 적도 없다. 이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전 기대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한 군데서 보도한 것 같고 이것을 일반화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자꾸 민주노총의 언론노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자협회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기자협회는 그 조합원, 비조합원 다 포함된 기자들 전체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분이 조금, 지금 뭐 여론조사 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이제 여론조사 시기와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고지를 따로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특보, 지금 두 분이 이제 국정원 문건 보고를 받았냐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이 때문에.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지명되고 나서 이제 입장을 밝힐 때 바로 첫 일성이 가짜 뉴스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통위원장이 이제 사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잖아요. 자리인데 이분이 그 전에 각종 의혹으로 이렇게 아까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처음에 이제 2달 전부터 계속 그 내정설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국민들과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이분이 바로 과거의 그런 전력들 때문에 그러한 지금 가짜뉴스라든지 공정한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종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많은 분위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저기 일성으로 한 얘기가 공정한 미디어 환경 생태계를 만들겠다, 가짜뉴스를 없애겠다. 어떤 기준으로 가짜뉴스며 공정한 미디어입니까? 네. 그것은 언론 개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방통위원장이 이래라 저래 할 영역이 아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KBS에서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얘기해서 제가 그 보도를 보고요. 어쩌면 저렇게 가짜 뉴스로 다큐를 만들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또는 그 양평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과 관련해서 아니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당의 박상중 의원이 MBC에서 패널을 1대 14로 불러서 지금도 방송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저는 YTN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5대 5의 패널 수는 맞추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네, 뭐 그건 좀 그렇지만 아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그럴 것 1대 같고요. 14로 불러갖고 그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수도 없이 지적했어요. 제가 비대위원 할 적에도 하다못해 기계적으로라도 패널을 양쪽을 동수로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1대 14, 1대 16, 심지어는 대통령이 외유 갔을 적에도 1대 18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런 식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이동관 특보 처음에 거론됐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드러나거나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전학을 가기 위해서 선도위의 회의만 열고 이렇게 전학을 갔다라고 했지만 그 선도위도 개최한 적이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폭과 관련해서는 그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하고 잘 지내고 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대충 그냥 뭉뚱그려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확인해야 되고요. 김승우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승우 이사장이 어젠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전화 받은 건 사실이고 그 시험을 보고 전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학교폭력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뚫고 나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그렇게 겁니까? 본인이 충분히 대통령실에 소명을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이 2011년도에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폭로한 전경원 씨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걸 갑자기 폭로를 했어요. 이분이 지금 중국에 계시다고 해요. 민주당에서 다각도로 접촉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분이 보면은 그 직후에 정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을 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보좌관으로 휴직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같은 민주당의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거 교원의 정치 중립에
위배된다라고 해임해 버리니까 민주당이 그 국회의장하고 소송을 벌여요. 그리고 또 2016년도에 12월 6일 날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지 컬럼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경기도에서 일도 하고요. 예. 이분의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의 폭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예.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예. 만약에 진짜 학폭이 있었다면 이동관 그 지금 지명자께서 감히 청문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지금 학폭을 어느 국민이 용서를 하겠어요. 예. 본인이 이것은 충분히 그 해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어느 국민이 학폭을 용서합니까? 예. 아주 그래서- 간략하게요. 지금 민주당이 뭐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지금 뭐 검토되고 있다 이런 뭐 전망도 있는데 보이콧보다는 청문회로 들어가서 직접 공방을 벌일 걸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 저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뭐 시간 관계에서 다루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폭 문제라든지 언론 탄압 문제라든지 뭐 부인의 그 저기 인사청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다뤄지긴 할 것인데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너무 국민과 그 민주주의를 지금 무시하신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굳이 저분을 이렇게 강행하려는 그 의도가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총선용 아니냐라고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계시거든요. 네. 그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KBS의 분리징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찬성을 하죠. KBS가 너무 일그러져서 그래서 그 KBS, MBC 등 민주 언론 노조에 장악된 그런 측에서 또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죠. 저는 그 민주당이 아니 이동관 그 지명자가 지명되기도 전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지명도 안 됐는데 탄핵 얘기를 먼저 하는 정당이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게요. 아니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도대체 이동관 그 지명자를 이렇게까지 무서워해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예. 지금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1년 이내에 줄여주시죠. KBS, 지금 MBC 시간이 사장 다 없습니다. 내쫓았고요. TV조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고민정 대변인 저 얘기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기절 초풍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대변인일 때 예. 다 한 거잖아요. 그때 적폐청사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해서 한 것입니다. 예. 뭐 민주당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이제 개인적인 좀 주관적인 이제 표현이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닌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그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선출된 권력들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고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난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통치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심판은 그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분 한 분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같이 그 임명한 그 김용호 통일부 장관도 얼마나 그 뭐 이렇게 구구적인 인사고 그 친일 구구 논란이 중심에 서 있던 분이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얘기하고 하외 협력과 통일을 지향한 통일부 장관에서 적격하지 않은 분 그리고 또 그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홍일 장관, 김홍일 씨를 뭐 장관급으로 또 내정했다든지 그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 원장도 마찬가지 이런 인사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사실 국가의 그 정부의 인사는 사실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고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저 정부가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봤을 때는 아 이건 완전히 국민을 갈라쳐서 그냥 그 보수 쪽에 그 국민들만 바라보고 그 국정 운영을 하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니까 국민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겁니다. 예. 두 분이 제기해 주신 여러 쟁점들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지명자가 이제 직접 해명을 할 텐데요. 그 해명을 듣고 또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행전 비대위원, 김영전 전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